안녕하십니까?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일본어는 3번입니다. Please make sure your cell phone is either off or on silent mode. Korean, English, and Japanes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provided in this session. If you want to interpret, please wear the translator that is placed in your seat. Korean is channel 1. English is channel 2. Japanese is channel 3.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시작하는 세션에 예정 시간보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오종남입니다. 오늘 먼저 참가하신 여러분께 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일본에서 경영인의 신화를 갖고 계신 센모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센모토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맨 끝에 한국에서 경영인의 신화이신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오늘 이 세션을 주관하게 된 인간개발연구원 그리고 제주포럼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권오현 회장님과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권오현 회장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센모토 교수님을 모시고 센모토 교수님께서는 언어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센모토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대략 한 1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회의에 진행을 한 경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의 진행의 경험상으로 볼 때 항상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1시 50분보다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 지금 일본의 경영자를 대표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다마대학의 학생과 또 거기에 속한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오셨기 때문에 도대체
제주 포럼의 이 세션을 왜 인간개발연구원이 맡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1975년에 당시 30대 후반의 장만기라고 하는 청년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왜 인간개발연구원이 생겼을까? 특히 학생들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1973년까지 50년 전까지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는 말이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세계은행이 만든 빈곤이라고 하는 파버티라고 하는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 1년에 365달러가 되면 그 나라는 빈곤을 극복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1.9달러로 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하루에 1달러, 1년에 365달러가 대한민국 빈곤의 정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하루에 1달러, 1년 365달러를 넘어선 것이 불과 51년 전인 1973년이 처음입니다. 아마 일본의 학생들은 제주도에 와가지고 불과 50년 전까지 보통 한국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실감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 해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하루에 1달러를 넘어선 거죠. 그게 1973년입니다. 1971년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개발해야 되겠다. 물론 개발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개발이었지만 한국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KDI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75년 2월에 장만기라고 하는 1937년생이니까 아직 30대 청년이 개인이 인간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휴먼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왜냐? 한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돈도 없고 자원도 없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지 한국 개발에 초석이 되겠다는 뜻에서 장만기 청년이 인간개발연구원 휴먼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HDI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립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장만기 청년이 설립한 인간개발연구원 HDI는 어찌 보면 거의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설립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의 경제 경영 세션을 인간개발연구원 HDI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제주 포럼의 경제 경영 세션을 HDI가 맡아서 하는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이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만기 청년과 일본에 오늘 오신 일본 분들의 리더이신 교덕구 선생님의 개인적인 친분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일본 경영자들을 제주 포럼에 초대하는 그러한 역할도 겸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마침 담화대학의 조 교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서 담화대학의 학생들과 제주대학의 학생들과 학생 교류회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경영자 교류회, 학생들은 차세대 리더인 학생들은 학생 교류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후쿠다 야수오 전 총리 대신께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예를 하나 드신 게, 예를 들면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공통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 그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나눈다면 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기조연설에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후쿠다 야수오 전 총리 대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민간 경영자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저는 똑같은 수준으로 차세대 리더인 학생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포럼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HDI가 맡고 있는 이 세션은 제가 그 중요성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어저께는 우버의 책임자를 모시고 그리고 일본의 100년 넘은 기업의 대표인 노사쿠의 여성 CEO를 모시고 세션을 했습니다. 아마 어제 한 세션에 이어서 오늘 세션은 일본과 한국의 교류를 넘어서서 일본과 한국에서 존경받는 경영인을 대표하는, 일본에서는 샘모토 선생님,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권오현 회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이 세션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권오현 전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대담을 하고자 합니다. 권오현 회장님께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갖고자 합니다. 권오현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공부를 마치고 카이스트,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데 가서 석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 반도체에 꽂혔습니다. 반도체의 매력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에 가서 반도체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반도체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당시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나면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교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도체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한 삼성전자에 스카웃돼서 삼성전자 연구소 R&D 분야의 부장급 연구원으로 특별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장급 연구원으로 특별 채용이 돼서 학계로 나가지 않고 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일본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보고 배워서 따라잡을까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반도체 개발을 했는데 한국이 최초로 성공한 64K D램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심으로써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임원이 되고, 임원이 됐을 때부터는 연구자가 아니라 경영인으로 변신을 해서 삼성전자 회사의 적자 부문의 책임자가 돼서 삼성전자에서 사장이 될 때 처음으로 적자 부문이 아니라 흑자 부문의 책임자가 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적자 부문을 맡아서 흑자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흑자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적자 부문을 맡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사장까지 올라가서 처음으로 흑자 부문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초격차라는 건 그럼 어떻게 나왔냐? 권오현 회장님은 한국의 기업의 전통적인 근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쭉 살아오셨는데 삼성전자의 사장이 2004년에 되고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돼서 삼성전자 전체를 경영하는 CEO가 됐고, 그리고 2018년에 은퇴할 때까지 14년 동안을 삼성전자의 CEO를 하셨고, 그 가운데 신문에 난 걸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연봉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왕이라는 걸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권오현 회장님은 왕을 해봤는데 그게 연봉킹을 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주십사, 경험을 책으로 써주십사 했는데 거절하다가 결국은 2018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이 그 책을 구술한 걸로 써주시기로 했지만 결국은 경영을 해보지 않은 분이, 교수도 아니고 또 현장에서 경영해보지 않은 분이 써가지고 다시 쓰다시피 해서 초격차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까 샘모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경영학 교수가 쓴 책과는 달리 현장감을 그대로 반영한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려 2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처음에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만 일반인들도 그 책을 필독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격차 베스트셀러의 저자 권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오현 회장님의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고 권오현 회장님과 질의응답을 대략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 질문이 조금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권 회장님은 왜 공과대학을 가시게 됐고,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릴 때 저는 뭐 이렇게 기질로 따지면 공대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보통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버지는 법대를 가라. 왜냐하면 그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제일 높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쪽은 의대를 가라. 근데 두 개 다 법대를 가려니까 너무 외우는 게 많아서 거긴 싫다. 의대는 피가 무섭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대를 가게 됐는데 아마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역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를 택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오현 회장님과 저는 1972년에 대학에 함께 입학을 한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권오현 회장님은 부모님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과대학을 갔고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사회에 나와서 이제 친구가 돼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 당시 한국은 세 끼 밥을 못 먹는 나라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을 택할 수 있는 법과대학을 가라고 많이 권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카이스트를 가시게 됐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서 카이스트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서울대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대학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오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분이 참 특이하신 분인데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공계가 좀 발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그래서 학교를 미국 교수님들한테 미국에서 원조를 해준다고 그랬더니 그럼 학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카이스트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카이스트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육부, 문교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라는 학교는 우리나라의 지금 과학부의 소속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학교고 거기 간 거는 과학원의 그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델 있지 않습니까? 스탠포드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터만 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공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갖고 또 제가 어쩌보다 좋아하게 된 반도체를 하게 됐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돼서 뭐 카이스트 간 거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공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특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카이스트 입학한 사람만 변역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 학생들은 카이스트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하신 그 기관은 카이스트가 아니고 키스트라고 하는 연구원입니다. 코리아 인스티튜트 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키스트였습니다. 그런데 키스트라는 연구원에는 해외에서 공부를 한 유명한 석학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기왕에 키스트에다가 부설로 대학원을 하나 만들자 해서 코리아 어드밴스드 인스티튜트 포 사이언스 앤 칼리지가 카이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 인력과 학교는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따로 돼 있지만 그 당시는 키스트라는 연구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출범한 것이 카이스트인데 그 당시에 권오현 회장님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공부하신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반도체 공부를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흥미를 느껴서 스탠포드 공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통 같으면 다 교수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특히 미국에서 교수가 되신 게 일반적인데 그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어떻게 취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사실 저도 유학 갈 때는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대학 동기, 카이스트 동기, 미국에서 박사 받으신 분들이 다 거의 다 교수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를 갔더니 교수님들이 이게 쉬운 잡이 아니더라고요. 연구도 해야지, 프로젝트 받아와야지. 야,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근데 또 졸업생들을 보니까
교수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로 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박사 받고 일자리라고 그러는 거 대기업에서도 박사학위가 필요한 데가 별로 없었고 대개 연구원 아니면 교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때마침 삼성에서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해서 계속 저를 접촉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한번 재밌는 경험일 것 같은데 인더스트리로 가볼까 하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삼성에 이렇게 오래 다닐지를 몰랐는데 와서 일하다 보니까 삼성에 오랫동안 있게 됐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연한 결정이지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어저께 참여하신 분들은 특히 학생분들은 어제 다 참여하셨으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저께 우버에서 나오신 마이크라고 하는 분 기억나시죠? 마이크는 자기 형제들이 다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 자기만 우버에 취직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내 손자 가운데는 네가 가장 걱정이 되는 놈이다 그렇게 했는데 왜냐? 자기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월급쟁이 취직하는 것보다는 창업에 꽂혀가지고 우버에 조인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권혜연 회장님도 스탠포드 대학이 아니고 MIT를 나오셨으면 교수가 되셨을지 모릅니다. 농담으로 그러는데 아마 중부나 동부에 있는 미국 대학 갔으면 90% 확률로 교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탠포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학교가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거기 창업자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이 실리콘밸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러면 제가 평생 내가 내린 결정 중에서 잘한 결정이 하나가 스탠포드를 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에 조인했다. 또 하나도 있지만 그건 프라이빗한 거라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프라이빗하지만 제 와이프를 잘 만났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여기 사모님 안 와 계세요? 자 이제 박수 치셔도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에 대한 걸 이제 시작하면서 한일 교류, 한일 경협 또는 한일 경쟁을 논의해 보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이병철 선대 회장님이 1984년에 반도체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선언하시고 나서 87년 3년 후에 이병철 회장님은 77세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2세인 이건희 회장님이 물려받아서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드시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엔지니어로서 처음에 조인을 하셨는데 도대체 일본의 제가 특정 기업 이름은 들 수가 없지만 일본의 기업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진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일본을 따라잡고 그리고 지금은 앞지르는 삼성전자가 됐는지를 회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제가 본 그냥 기업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83년에 시작했지만 일본 회사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회사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은 한국에는 로컬 컴퍼니였고 그런 회사가 최첨단의 반도체를 한다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조인할 때 좀 너무 과한데 했지만 약간의 흥미를 삼아 왔는데요. 그 당시에 진짜 우리 참여한 인력들이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 요인은 어떻게 보면 오너들이죠. 오너들의 스트롱 커미트먼트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의 데디케이션이 합작품이 이루어져서 10년 만에 일본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러클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의 그 노력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진짜 밤도 세븐데이즈 오브 일한 거죠. 이런 거가 성공의 우리의 노력 결과고 일본에서 그럼 왜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술인데 쇠퇴를 하기 시작했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매니지먼트의 미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업이라는 거는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90년대 일본의 기업의 매니지먼트는 너무 안전하게 슬로우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 뭐 아마 학자들 분들이 연구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아까 우리 샘모토 선생님께서 도지사님을 면담하셨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샘모토 선생님께서 이제 기업을 은퇴하시고 개요대학에 교수로 가셨을 때 개요대학에 한국의 삼성물산의 아들이 왔다. 이재용이라는 아들이 왔다. 그런데 삼성물산이라는 게 그냥 한국의 조그마한 기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한참 후에 세계적인 삼성그룹일 거를 예상을 못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이재용 회장을 만나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정도로 당시에 일본의 기업의 눈높이로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한참 뒤에 쫓아오고 있는 레이트커머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권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10여 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는 입장에 갔고 지금은 또 경쟁하는 단계 또는 협력하는 단계로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따가 우리 이 샘모토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만 그러면 일본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때 뭐가 삼성전자에 따라잡히고 그 다음에 뒤처지게 됐을까 하는 걸 이따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권 회장님, 지금은 일본과 한국이 지금은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쫓아오다가 이제 어떤 곳에는 또 앞지른 부분도 있고 또 경쟁하는 부분도 있는데 경쟁, 협력 가운데 한일 간의 경쟁과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현황이고 경쟁으로 보면 뭐가 협력의 대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아주 저 개인적인 생각이 한다면요. 사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 지금도 보면 뭐든 소재라든가 어떤 펀더멘탈이 강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노벨상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베이스가 튼튼하다는 건데 일본이 취약한 분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그 동안에 80년대 진짜 세계 패크롤에다가 자꾸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 나오는 거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의 정신에 있거든요. 장인 정신 좋은 겁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라는 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아이디어가 중시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거는 뭐 이제 경쟁 아마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거를 다 경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스트롱 포인트를 더 강화하고 윅 포인트를 서로 쉐어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기업 간의 교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건 펀더멘탈의 역사가 짧습니다. 일본은 사실 뭐 100년 이상의 그 강한데 거기를 하고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거는 엄청 순발력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쉐어하면서 경쟁을 해야지 아마 뭐 중국이나 미국이 하지 그걸 따로따로 각계로 해서는 서로 힘만 빠지고 결과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할 분담을 잘하는 걸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분야에서도 경쟁은 또 있겠죠. 왜냐하면 경쟁이 있어야지 모든 게 발전합니다. 경쟁 없는 회사는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상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쟁도 있지만 뭐 사실 디지털 시대에는 한 회사가 전부 다 할 수 없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하는 거는 일본 회사들 약간 어플리케이션은 한국 회사들이 역할 분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권 회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아까 삼성전자가 한참 일본 기업에 비해서 뒤처져 있었는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의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과 또 삼성 패밀리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삼성의 오늘이 있다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세계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더 나아가면 요새 AI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과 경쟁이라고 할 때 협력할 거는 결국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강화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담 스미스의 비교 우위론이 생각이 납니다. 설령 변호사가 변호사 일도 잘하지만 타이프도 잘 친다고 하더라도 타이프는 타이피스트에게 맡기고 변호사는 변호사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하는, 상대 비교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리면서 약한 거는 상대방의 강점을 빌려다가 쓰면은 저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앞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눈 거를 일단 권오현 회장님과의 인터뷰로 끝내고 다음에는 우리 샘모토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자료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모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had better speak in Japanese because many of the audience are from Japan, Tama University, and also Hijirigaoka High Schools. So from now on, I'm gonna speak in Japanese so that most of the audience, young audience, could understand much better. Even though Dr. Kwon, he's splendid PhD from Stanford University, same field as mine, the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But I'd like to touch upon much more management aspect of the business from now on. I'm now going to speak in Japanese, so translator, please be ready. Okay, thanks a lot. 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専本ですが、今日は多摩大学の若い学生さんと、それからその付属の聖ヶ丘高校の高校生がたくさん来てるんで、さっきもクオン博士が教えてくださったけど、次の若い世代にね、どのようにこう生きていったらいいのか、どのような人生を送っていったら一番成功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私もね、コム博士もそういう点について集中し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一応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用意してあるんですけど、こ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大したことないんで、少しその前にお話ししたいのは、今回私は初めてチェジュ島に来ました。で、長いことチェジュ島っていうのは来たいけどもちょっと遠い存在だなと思ってたんですよね。で、私は大体月に2回ぐらいは海外行ってます。東京がベースなんですけども、うちは東京にあるんですけども、先週はこの台湾に、チェジュに来る前の日まで、3日前までは台湾にいたんですよね。なんで台湾にいたかって言ったら、台湾には世界で今ナンバーワンの半導体の会社、サムソンとこう競争している会社ね、TSMC という会社があって、この台湾のファブのトップマネジメントの人たちと会ってきたんです。
で今回はその台湾のトップ、それと競ってるかつて台湾よりもすごかったサムソンのね半導体を改革して、本当にね1980年代にサムソンの半導体事業っていうのは全然大したことなかった。日本の東芝とか日立に比べると全く大したことなかったんだけれども、今や世界で本当にトップクラスになって、2017年18年にはトップになったんですよ、世界でね。でつい最近になって台湾に追いつかれたりしてんだけども、そういう意味じゃそういう大改革をした立役者が実はドクター・コーンなんですよ。この人がいなかったらサムソンが世界でナンバーワンにならなかった。これは確信を持って言えますよ。でやっぱりね、一つの企業がそういう大変革をして世界のトップになるためには、リスクを取って大改革するリーダーがいない限り絶対そういう地位にならないんですよね。なんで東芝とか NEC とか日立が1980年代2000年代に世界トップだったのに、なんでこんな状況になってしまったか、なんでドクター・コーンにやられたかというと、彼らは日立にも東芝にも NEC にもそんなリーダーがいなかった。つまりリスクを取って大改革をして大投資をするというようなね、今はよく分かんないけども10年後20年後にはこうなるというような大きなターゲットを見て、それに対してディシジョンする、決定しない限り何にも実現し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をできるリーダーが残念ながら日本の企業に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に対してサムソンは1980年代には本当に大したことなかったんだけれども、それを世界一にしたのはやっぱりドクター・コーンという人がね、こういう人がいたから、リスクを取って決定できる人がいたから世界一になったんですよ。だから、私はそういう意味で世界を見て回ってる経営者で、多分日本で一番世界を見てると思う。月に 2,3 回はさっき言ったように海外行ってますし、実は台湾に行く前の週にはシリコンバレーにいたんですよね。でシリコンバレーにいたのはそこに NVIDIA っていう会社なのね。NVIDIA っていうのは世界で最大の AI の会社です。でこの NVIDIA っていうのが株価が今、大体ね日本の NTT の50倍ぐらいになってるのかな。でも NVIDIA っていうのはね、わずか1990年に作ったんだから、今から30何年前に作った会社ですよ。だけれどもそれが世界ナンバーワンの AI の会社になってる。その会社のトップマネジメントと先々週は会ってきたんだけど、それから日本に帰って台湾に来て、今チェジュ島に来てる。これはやっぱりね、世界に実際にそういったことをやったリーダーと合わないと自分が変わらないのね。だから皆さん方に言いたい一つのレッスンはね、できる限り世界を歩きなさい。大学生の春休みとか冬休みとか、ちょっとでも様子があったらアジアに行きなさい、チェジュ島に行きなさい、アメリカに行きなさい、ヨーロッパに行きなさい、アフリカに行きなさい。つまりね、世界を自分の目で見て、手で触って、肌で感じない限り本当の情報なんて絶対得られないんだから。特に若い人たちは今インターネットとかね、スマホで全部情報を取って、これはダメね。本当のリーダーになるためには自分が、僕はいつもね、月に5、6回は何百人かの講演やるんだけど、若い人たちの時に必ず言ってるのは、皆さんすぐ世界に行けと、明日からでもいいと。だって今東京からね、一番安い飛行機はジップエアという飛行機なんだけれども、これは成田からサンノゼ、シリコンバレーのど真ん中にサンノゼに行くのがわずか12万円ですよ。だから東京から沖縄に行くより安いのね。だからそんなに簡単に今行ける時代なんだから、全部行けばいいんですよ。行ったら分かる、いろんなこと。で、私はそういう意味で月に何回も行ってるのは、実はそういったところで現場に行って、現場の泥のついた情報を得て、そのトップリーダーたちの意見を聞いてるから
私はそのいろんなことができてるの。今実は私ね81歳なんです。このフォーラムを作られた行徳先生、一番前に座ってるあの方は92歳でまだあんなに元気なんだけど、やっぱりね行徳先生も私も共通してるのはね、どこでも歩いてどこでも出ていくんですよね。だから皆さん若い人たちは今日から明日からでもいいからともかく出かけることです。で出かける時に大事なことは、今の時代を象徴する言葉はね4つあります。一つはさっき王さんもドクター王も言ったけど AI ですよ。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この Artificial Intelligence というのがこのチェジュ島のね、さっき知事さんと一緒に会って話したんだけど、このチェジュ島の知事さんって言ったのは人口ねわずか70万しかないんですよ。たった70万。でもねたった70万のチェジュ島がおそらく日本のどこにもねないぐらいの素晴らしい AI の技術開発、半導体の技術開発に対するすごい競争環境を作ってる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ね。これはね明らかにこのチェジュの知事の王さん、この人のリーダーシップあったからね。日本はそういう知事が残念ながらいない。さっきと同じですよね。ドクター・コンみたいな半導体の大変革リーダーがいなかったというように、やっぱり日本にはねチェジュ島の知事さんみたいなこういう新しい場面で、ね、AI について半導体について全部研究開発しなさいよ、いろんな特典与えますよ。だからチェジュ島が韓国の中でも極めて素晴らしい地位を占めているのは、そういったね新しいチャンスを与える、そういうインフラができてるからだと思うんで、やっぱり皆さん方もねかえっていずれリーダーになったらそういうリーダーになってくださいよね。そういう意味で AI、 これがナンバーワンで、ナンバーツーはですねやっぱりね半導体ですよ。でこれ半導体が大事だっていうのは僕はいろんなところで言ってるんだから、今日は本当にねドクター・コーンに会って僕はさらにそう思ったんだけれど、実は今まで200年間世界を牛耳ってたのは皆さんも知ってるようにオイルなんです。原油だからサウジアラビアとかアラブ首長国連邦のような国が世界の中ですごいリーダーシップ持ってたのね。アメリカもそうですよ。エクソンとかねモービルとか石油会社が世界を握ってた。それは石油というものが全社会の中の基本的な戦略的な基礎材料だったからです。だけれども明らかにこの数年前から2020年ぐらいから変わってきた。石油でなく世界を動かすものは何か、これは半導体ですよ。これから100年間を世界を動く最大の要素は半導体です。だから半導体が世界を制するんです。そういう意味でかつてのサウジアラビアが石油を使って世界を制したように、これから世界を制していくのは半導体事業です。半導体の上に AI なんかあるんだから、その半導体で素晴らしい国、かつては日本でした。今や韓国です。サムソンです。それから僕は次に挙げるのはやっぱり台湾ですよね。台湾というのは今新しい半導体技術においてサムソンを追い抜いていってる。で今回このチェジュ島ですごく僕は嬉しいのは、初めて来てすごいインプレッシブでね、すごい良かったな、来て良かったな。うちの家内も初めて来て2人で81歳と79歳、あんまり79歳なんてうちのかみさん年言うとバラすと後で怒られるんだけど、2人の80歳のね人間が来てすっごく楽しかった。すっごく印象的だったのは、このチェジュ島というのが、韓国というのがはるかに日本よりね優れた先の道を歩んでて、 AI と半導体において世界のリーダーシップを取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目の当たりした。それから3つ目の大きなファクターはね、これから大事なことはグリーンです。グリーンというのは、もともと私は KDDI という会社をねゼロから立ち上げて、今だいたい10兆円ぐらいの企業になってますが、
サムソンと同じようなこれぐらいの企業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10兆円企業を作った創業者なんですけども、皆さん au なんて携帯使ってくれるでしょ。あれは私が始めた。だから KDDI と au ってのは私が始めた会社がたった3人で今から、38年前に始めたんですよね。だからドクター・コーンはサムソンという小さなまだ古い会社をものすごい会社にね、サラリーマンとして見事なアントレプレナーシップ発揮されたんだけど、私は全く何もないところからゼロから10兆円という会社を本当に地獄の中をね這いずり回って今の KDDI という会社を作ったんで、2人で共通しているところはなんかリスクを取ってね、革命的に新しいものを作ろうという意味で、共通したリーダーであるという意味で、非常に僕は今日ドクター・コーンに会って嬉し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中で3つ目の大事なことはグリーンです。グリーンというのは実はこの KDDI を創業した後に僕はレノバという会社を経営してたの。レノバってのは日本の最大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会社。再生可能エネルギーっていうのは太陽光とかね、風力とか地熱とかバイオマス、CO2 を出さないやつね。つまり石油とかオイルガスとか使わず、原子力を使わず地球の温暖化を防げる技術ってのはこれから再生可能エネルギーなんですよ。で日本は特に石油も生まれないし原子力のプルトニウムも作れないから、日本という会社は本当はね、地球温暖化にいい影響を与えて、かつサプライチェーンで今石油を輸入したり石炭を輸入したりオイルを輸入ガスを輸入したりするのは日本すごい困ってるわけですよ。円安だしね。そういう意味じゃこれから本当は地球温暖化にもいいし、そういったコストがかからない太陽光、風力、地熱、こういったね全く輸入する必要がないこういったエネルギー源で日本という国は生きていかないと本当はダメなんですよね。残念ながら今の自民党政権というか日本の政権っていうのはどうしても原子力やりたいっていうんで、原子力と火力、今も日本のエネルギーってのは大体8割以上火力発電ですよ。だからバンバン CO2 出してるんですよ。だから日本は先進国の中で最悪の国なんですよね、 CO2 出してる。だから私がこのレノバという会社を10年前に経営し始めたのはこういうのではダメだと。輸入に頼らないような地球温暖化にいい影響を与えるような会社を作ろうと言って、そのレノバという会社を作って、今も東京証券取引所でのトップリーディングカンパニーになってますよね。でそういうことを通じて皆さんに言いたいのはやっぱりグリーンね。単にこの電力がエネルギーがグリーンであるということは第一歩なんで、これからはですね、この水素を使うとかね、アンモニアを使うとか、飛行機なんかあれ最悪なんですよね。ジェット、皆さん飛んできたジェット飛行機なんてものすごく CO2 出しながら走ってるわけ今はね。だからこれはジェット燃料なんかを本当にもっとグリーンにしないと地球温暖化に良くならない。もちろん自動車もね、今乗ってるようなガソリンエンジンじゃなくて EV になる、これは当然の流れだと思うんだけど、そういったことだけに全世界が、例えばね、ソニーの吉田という CEO がいて僕のお友達なんだけど、吉田会長はつい最近もね私に言ったのは、ソニーはもう2025年、今2024年でしょ、だから2030年までにあらゆるソニーの製品はグリーンにしますと宣言してるんです。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今までソニーが作ってるゲームだとかみんなのプロダクトは実はダークなエネルギーで作られてるのね。火力発電とかで作られてる。でそれはヨーロッパのお客さんたち、アメリカのお客さんたちはもう買わないと言い出した。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グリーンなエネルギーで作られた製品しかソニーの製品も売れなくなってきたの。つまり吉田会長としては2030年まではソニーが作る製品は全部火力発電とかオイル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じゃなくて、グリーンで作った製品で世界に売り出さないとソニーは生きていけないというんで、
グリーン宣言をしたんですよね。でグリーンというのはそういうところまで来てる。だからあなた方の生活全部がこれからグリーンになっていかないと世界は良くならない。だからさっき言った AI、半導体、グリーン、この3つのキーワードがね、あなたたちの世代、あなたたちの若い人たちがこれから生きていくなってすごい大事なキーワードで、そういうことは今日必ずあなた方の記憶の中に入れと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こういった3つのキーワードを実現させるのはアントレプレナーシップですよね。つまり企業力。企業力って何かというと0から1を生み出す力ね。多くの経営者っていうのは1から10、10から100というこういう経営者いっぱいいるんだけど、一番大事なのは0から1を生み出す。ファーストペンギンというんだけれども、こういった0から1を生み出すのが世界を変えていくんですよ。スティーブ・ジョブズが僕が愛しているスマホを作ったの。これは2007年にドクター・コーンもそのスティーブ・ジョブズが最初のスマホをね発表した時の現場にいらしたんで、そのショックを本に書いてらっしゃるけれども、要するにね、ああいう0から1、もともとスティーブ・ジョブズのアップルっていうのはコンピューターの会社だったのね。ところがある日突然スマホの会社になった。スマホの会社、携帯の会社になった。これはね、モバイルというのが世界の大きな流れになるということをスティーブ・ジョブズは読んだ。でその時のデバイスを、CPU のデバイスを供給したのがコーンさんですよ。このスマホの心臓部分はサムソンが作った。サムソンのモバイルのデバイスがなかったら、今僕が愛しているような iPhone はなかったね。だから素晴らしいリーダーっていうのはね、そういったものをリスクを取って、ちょっとわからないようなものに対しても、こういう時代が来るなと思って、それに対して積極的に投資をする。今までのことを単に守ってる日本の経営者は今までそういうことで失われた30年と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だけど、そういうことに全く違うようなリーダーシップ、リスクを取って新しい革新的なことをやるリーダーシップというものを日本がやっていけば、これから私はね、日本の将来について、かなりポジティブな意見を持ってるんですよ。確かに1990年から2020年にあたる30年っていうのは、日本は失われた30年と言ってね、ずっとこう眠ってたんだけれども、明らかにこの数年日本は変わってきてますよ。これから来る30年というのはね、皆さんここにいるあなたたちのこれからの30年、僕らの30年ちょっとダメだったんだけども、これから来る30年は韓国と台湾とこういったね、AI と半導体の優れたアジアの国家、世界って素晴らしいじゃないですか。もうね、AI 半導体において韓国と台湾っていうのはね、アメリカを凌駕し、ヨーロッパを凌駕し、いわんや中国のメインランドも凌駕してるんですよ。でしかも民主主義国家だ。日本と共通した価値観を持ってる。そういったアジアの3つの国が共同していったらですね、次の30年っていうのはね、必ずアジアの世界になると思うんです。だから皆さん、明るいこれから30年、これから素晴らしい30年が来るということに自信を持ってね、若い世代は生きていってもらったら、自信を持ってともかく我々には素晴らしい明るい将来があるということを自信を持つ持たないでえらい世界が変わってくるのね。だからぜひともそういうポジティブな態度でこれから生きていってもらったらい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ここで一遍やめます。샘모토 선생님의 정말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처음에 예고했다시피 제가 5분 정도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25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플로어에 마이크를 드리고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우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지를 해주셔야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편하겠습니다. 자, 플로어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가운데 세 분 우선 내가 저 뒤에 지금 현재 손 드신 분 한번 다시 쓸어 주시겠어요? 그럼 몇 분? 네 분, 응? 맞아요? 자, 네 분 그러면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마이크 갖다 드리고 우리 네 분이 일단 이 질문권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speak in Korean. I think most of us are Japanese and Korean. 우선 그 샘버터 박사님, 그 전에 우리 권호연 회장님, 그다음에 샘버터 박사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제 샘버터 박사님께 드릴 건데요. 권호연 회장님께서는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성공 요인도 있지만 그 탑 매니지먼트의 스트롱 커미트먼트 그리고 직원들, 스태프들의 데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샘버터 박사님은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AI, AI 반도체 그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AI 시대가 되면은 기존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권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샘버터 박사님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진로를 그렇게 택하셔서 큰 어떤 그 업적을 일구셨는데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떤 진로를 택하는 것이 좋을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리스크는 정말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AI 시대가 되면은 AI한테 기계한테 단순한 일들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 인간 우리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에 뭐 4일 정도만 일해도 기계가 다 나머지 일들을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더 그 복지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견해도 있고 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어떤 해결책을 우리 인류가 발견하고 또 그렇게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진로나 이런 걸 택할 적에 어떻게 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이 AI 시대에 특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지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국민대학교의 한승희 교수이시고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하고 계십니다. 세모도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素晴らしい質問で、確かに AI の時代における生き方っていうのは明らかにさっきもねドクター・コンさんがおっしゃったんだけどアナログ時代と違う生き方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ね。アナログの時代っていうのは僕らもそうだったけどもコン博士もそうだけども要するに昔はねものすごく一生懸命やってともかく土曜も日曜もなくうちにも帰らず奥さんごめんなさいともかく KDDI ということは地獄の中をね真っ暗闇の中を嵐の中を小舟で漕ぎ出すようなことをやってたからもう本当にもう大変な授業に私もそうだしうちの従業員もね全部もう24時間会社に命を捧げる。でもこういう生き方っていうのはコン博士も書いてらっしゃるんだけどもこういう生き方はデジタルの時代 AI の時代もうダメですよね。だからむしろそれはともかく例えば週のうちの3日ぐらいは朝の何時間か昼からの何時間かに集中してねでしかも大事なことはやっぱり自分の好きなこと自分が本当に心がね共鳴するような仕事をやんなきゃダメですよね。
AI の領域でもやっぱり自分が嫌いなものでも AI だからやるってこれはダメだと思うんで、やっぱり自分が好きなところに集中して、でもその時間はかつての僕らのようなね、黒い働き方じゃなくてデジタルの白い働き方をね、皆さんやってもらいた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ういう時代にこう切り替えないと、私みたいなこう古い働き方を真似したら絶対ダメです。あなた方で自分たちのいい働き方を考え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네, 다음 질문하신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그 아까 네 분 손 드신 분 먼저 소화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NH투자증권의 장명자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일본의 샘모토 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린 에너지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산업, 기업 아니면 개인 소비자들이 그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고 그 태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산업에서 언제쯤이나 에너지를 쓸 수 있을지, 거기에 부담되는 여러 비용이라든지 위험 요소,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센 회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ごめんなさい。だから日本と韓国はダメ。もうブラックな国ですよ。まだ火力発電とかね。韓国の方がちょっとマシかな、日本よりは。原子力やってるから。日本は原子力もあんまり動いてないですからね、福島で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考えると、ヨーロッパの国々、デンマークなんかはもう 80% グリーンですよ。アイスランド 100% ですよ。だからね、それは夢物語じゃないんですよ。それはやっぱりね、政府のリーダーシップ、それから国民の価値観ですよね。皆さんがどうしてもグリーンでなきゃいけないって言ったら自民党も変わらざるを得ない。国民がまだそこまで思ってないですよ、日本はね。だからまだまだグリーンは日本は 20% 以下ですよ。韓国は何%か知りませんけど。だからでもそんなのは現実にヨーロッパではすでに 50% の国がどんどんあるわけで、それが現実なんですよ。できるんですよ。できるかできないかは政府のリーダーシップとそれを支える国民の価値観なんで、これから日本と韓国はね、そういうところではるかに成長する余地があるんで、証券会社の女性に対して言うと、そこに投資しなさい、そこの株を買ったら必ず上がりますから。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장명자 NH금융의 이사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아까 손 드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학생 먼저 좀 마이크 좀 드릴까요? 학생 아닌가? 뒤에 그. 多摩大学生の多摩大学の深澤良樹です。クオンさんに質問なんですけど、リーダーになるにあたって必要な資質が4つほどあると、書斎に書いてあった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資質をどのように、自身で鍛えていけばよいのかが、見つけられなくて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 학생이 대체까지 읽었으니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가 리더로서 사실 뭐 저도 자질을 처음부터 갖고 있던 건 아니고 거의 뭐 약간 근본적인 게 있지만 저희가 회사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뭐 자꾸 직급이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리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한 거가 직급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거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큰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그럼 통찰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뭐 산에 가서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까 샘모토 회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찰력이라는 건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과거를 보는 걸 통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계 각곳을 젊은이들한테 가서 보라. 저는 또 하나 있다면 책도 많이 읽어라.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키우고 싶으면 각곳의 전문가도 많이 만나고 세계도 돌아보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우리 교육은 아마 일본도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식 주입 교육이거든요. 지금은 지식은 아까 회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AI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더가 필요한 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경험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하려면 잘 하려고 그러면 하는 것들이 실행력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기냐? 우리는 동양적인 칼처는 특히 한국하고 일본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 실패한다는 혹은 실수한다는 게 두려움이 엄청나게 큽니다.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칼처거든요. 틀리면 창피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틀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억셉트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한국에도 지금도 보면 조그만 애들 아이스크림 사는 것도 엄마가 그건 맛없으니까 이거 먹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결정을 하게 하는 능력을 자꾸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백신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수는 백신입니다. 백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결단을 내리려고 그러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뭐 아무리 좋은 계획과 뭐 생각을 했더라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리더가 돼서 실행을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했을 적에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특히 리더들이 큰 문제들은 많은 유명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자기만 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마이 탐세하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전문 경영인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걱정을 뭐하러 해? 내가 그때 나 있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집에 있는 가장과 똑같습니다. 가장은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연습해야 되고요. 지속력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많이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리더의 역할은 그 조직을 생존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식이 하고 후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칼처를 만드는 거가 필요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조금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학생들이니까 지금부터 많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아마 좋은 리더가 되실 겁니다. 이 다음 학생. 저도いいですか? 그러면 샘모토 선생 이 분야는 리더십 이야기니까 좀 말씀. ちょっと付け足してもさすがドクター・コーンがおっしゃったことはさすがだと思いますけど、ドクター・コーンに付け加えてね、この学生たち、高校生、大学生の人たちにね、あと2つね、付加的に僕の方からアドバイスしたいのはね、大学にいる時代、勉強する、誠実に勉強するのは大事だけど、遊んでもいいですよ、ちょっとぐらい。で大事なことは大学にいる4年間の間に一つアドバイスするのは、その4年の間に2つのことをやんなさい。一つは学校をサボってもいいから一生付き合える先生を見つけなさい、ね、この人の先生についていけるだろう、コンさんみたいな人を見つけるわけ。それが一つね。
れから2つ目はね、大学4年間の間に3人でいいから心から信頼できる、一生付き合える友人を見つけなさい。あとはサボってても大丈夫。私なんか大学ほとんど行かなかったから、それでも KDDI は作れたんだから。でもよかったのはね、大先生を見つけたことと、それからやっぱりね、素晴らしい友人を見つけた。このことはね、4年間で心がけてください。다음 학생 마이크 드릴까요? 多摩大学の3年生中、留学生の恩長さんと申します。ちょっと緊張しますね。今逆質問みたいな場面で将来は私も、半導体の方面も就職したいで、最近日本国内ニュースで、日本経済産業省から発行したの大きな怪我によると、日本国内に8社の半導体のトップ企業で、北海道に、新たな半導体研究開発創業工場ラピダスを建設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現在まで約5兆円の投資を確保されました。今後の目標も、米国 IBM 社と高等で、2ナノメートルチップを研究行いで、これからも量産化を実現することです。この動きに3社にとって危機感を抱かせ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あとこれから3数社はこの新しいの競争状況において何の対応がありますか。あと日本企業でどのような協力すると、自分の世界でこの半導体業にトップ、リーダーシップに一致するですか。ちょっとお伺いしたいです。以上。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답변하기도 참 애매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이 학생인가요? 지금 엘피다라는 회사는 존재하지가 않죠. 사실은 지금 아마 일본에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반도체가 뭐 세계 최고봉에 있다가 이제 쇠퇴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 세모토 회장께서 말씀대로 반도체 시대가 왔죠. 왜냐하면 반도체 없이는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도 사실 마지막으로 그걸 구현하려고 하면 반도체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이제 그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유럽, 일본 뭐 각 나라가 다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관해서는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국력에 비해서 집중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도 반도체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떠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거를 너무 급하게 하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가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산업체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아마 탤런트 입장에서는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될 겁니다. 갑자기 이게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코시스템인데 워낙 장비나 소재가 좋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보니까 1년으로 끝나겠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또 실패하니까 좀 롱텀으로 보고 뭐 5년, 10년을 바라보고 차근차근히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포텐셜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너무 허겁지겁하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유럽보다 일본이 훨씬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과 그 페이스 조정을 하는 전략을 잘 짜면 앞으로 많은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私追加します。あなたは韓国の方？日本人？中国人。中国人ね。素晴らしいね、中国人。ラピダスのことをあなた聞かれたけど、ラピダスっていうのはちょうどね、ドクター・コーンが指摘したように、僕もあれはね、9号指令だと思う。これは明らかにね、台湾の TSPD のなんていうのかな、要するに2番煎じをね、熊本と旭川に作ろうとしてるんだけど、これはね、日本の税金使ってね、1年2年でやろうとしてって、この全く僕はドクター・コーンに同感なんで、こういうのは急ごしらいでやったってできないですよ。日本はポテンシャルあるんだけど、そのポテンシャルをやっぱりね、申し訳ないけど日本のラピダスのトップ CEO は僕はあんまり買ってない。大したことないあんなの。彼では絶対サムスンとかね TSPD と戦えないと思う。やっぱりもっと長い時間かけて自分の足で立って自分でちゃんとねTSPD から5ナノとか6ナノを今2番煎じで教えてもらうんじゃなくて、やっぱりやるんなら2ナノのところをね、本当にトップのところを自分の力でやらないと。でそういう意味じゃね、サムソンとかね TSPD は大変いい先生になるんで、そういうところにきっちり行って、あなた就職するならラピダスなんかやめてサムソンに就職するか TSPDに行って就職しなさい。 김도수 감사님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니엘 그룹의 김도수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우리 샘모토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KDDI를 이제 설립하시고 지금 대학교 교수신데 오늘 사모님 모셨다는데 사모님이 지금 우리 교수님의 열정과 이렇게 바쁘게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현 회장님, 예, 진작에 만났으면 저도 공과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상경계에 갔네요. 예.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게 최근에 오픈 AI나 지금 AI 쪽에 생성형 AI가 이제 크게 발전하면서 엔비디아의 HBM이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권오현 회장님을 다시 삼성전자 회장님에 영입한다면 어떤 글을 제일 먼저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이 2분 남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아, 세모토先生。なんか一番難しい質問ですよね。うちの家内がどう考えてるか。これはね、私はドクター・コーンほどいい旦那じゃなくていい亭主じゃなかった。このドクター・コーン素晴らしいな、3つ大事なことで最後に奥さんのことをちゃんと言った。私は奥さんのことすっかり忘れてるから。ただね、うちの家内が良かったのは、私が、今から38年前にゼロからね3人で会社作るぞと言った時に子供4人いたのね。11歳、7歳、3歳、2歳、血のみを抱えてた。で NTT のいいポジションを辞めて作るぞと言った時に大体 99% の奥さん辞めなさいって、もうちょっと待ってよっていう時にうちの家内は何も言わずに、あなたやんなさい、あなたならラーメン屋でやっても食べさせてくれるからって、それが家内がやってくれた一番いい答えでしたね。そこにいます。 자, 권 회장님. 뭐 가정을 하는 건 제가 뭐 돌아갈 일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흘러간 물은 흘러가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새로운 CEO가 오셨는데 뭐 제 후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흘러갈 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하들의 마음을 다시 추스린 겁니다. 거기에 훌륭한 선수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
지금 우리가 기술이 하나도 없으니까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저희는 조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실패를 그것도 갚지만 패배주의가 제일 두려운 적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다시 극복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뭐 기본적으로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딱 5분 남겨놓고 질의응답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치기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딱 1분씩만 마지막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모토 선생, 맞아요. 私がねこうチェジュの今回来ても本当にねはるかに予想上回る素晴らしい会議だったと思う。初めて来たけれども本当に皆さん来てねこの国際経験をぜひともうまく生かしてくれ。そのために皆さんこの本を読んでください。これはね私今までいっぱいずっと読んだけどマネジメントを現場のケースに基づいてやった素晴らしい本です。ぜひとも皆さん買ってください。ただしこの翻訳は最悪。でも買って読んでください。 감사합니다. 우리 권오현 회장님. 전 뭐 여기 좋은 기회에 우리 또 세모토 회장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니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미래는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겁니다. 저도 요새 우리나라 대학교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아주까지도 지식을 추구하는 기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여러분들이 지식을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혜를 갖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직 생활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세모토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제도를 아마 리더가 되셨으면 제도를 만들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도에 의해서 모든 게 발목을 잡히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키우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꼭 만들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포럼의 주제는 항상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의 주제에 맞춰서 오늘 일본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우리 세모토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의 경영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권오현 회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경쟁과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1시간 반 동안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